결혼한 지 고작 1년. 시어머니는 빚더미에 앉은 자기 딸을 구하겠다고 도둑처럼 내 신혼집을 몰래 부동산에 내놓았다. 하지만 나는 소리치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아주 차가운 미소를 지었을 뿐이다. 그 미소 뒤에 어떤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쯤 신이 나서 한우를 굽고 있을 그 인간들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오늘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내가 어떻게 법과 숫자를 이용해 그 무지한 탐욕을 철저하게 되돌려 주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모골이 송연해지는 참교육의 기록. 좋아요를 누르고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란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나는 도어록에 붙어있던 노란색 전단지를 뜯어냈다. 전단지 뒷면에 본드가 두껍게 발려 있어서 뜯어낼 때 문짝에 보기 싫은 하얀 자국이 남았다. 그 아래에는 분홍색 전단지가 또 깔려 있었고 문틈 사이로는 바탕색이 제각기 다른 명함 5장이 꽂혀 있었다. 비밀번호를 누르자 문이 열렸다. 현관 바닥에는 신발 3켤레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다. 한 켤레는 시어머니 박덕자의 검은색 단화였고 나머지 2켤레는 남성용 구두였다. 사이즈가 꽤 컸고 구두 코에 가죽이 심하게 달아 있었다. 거실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채광이 아주 좋죠. 남향이라 낮에는 아예 불을 켤 필요가 없어요. 시어머니 박덕자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했고 집주인 특유의 과시하는 듯한 말투가 배어 있었다. 우리 아들이 작년에 갓 매매한 집인데 인테리어도 전부 제일 좋은 자재만 썼다고요? 집안에 다른 계획만 없었어도 절대 안 내놓을 집인데 참 아쉽게 됐지 뭐예요? 나는 코트를 벗어 현관 옷걸이에 걸고 슬리퍼를 갈아 신은 뒤 안으로 들어갔다. 싸구려 정장 차림을 한 2명의 부동산 중개인이 소파 옆에 서서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박덕자는 주방의 아일랜드 식탁 앞에 서서 대리석 상판을 손바닥으로 치고 있었다. 중개인들이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들의 행동이 멈칫하더니 시선이 나와 박덕자 사이를 바쁘게 오갔다. 너 퇴근했냐? 박덕자는 고개를 돌렸다. 당황한 기색은 전혀 없었고 식탁 상판을 치고 있던 손조차 거두지 않았다. 그녀는 턱으로 2 남자를 가리켰다. 안주인이 왔으니까 2 분은 먼저 안방부터 편하게 둘러보세요. 저는 이 집을 매매로 내놓은 기억이 없는데요. 나는 그 2 남자를 보며 아주 건조한 말투로 말했다. 2 중개인은 머쓱한 표정으로 수첩을 덮었다. 그중 나이가 조금 더 많아 보이는 남자가 헛기침을 하며 어색하게 웃었다. 가족분들끼리 아직 상의가 덜 끝나셨나 보네요. 그럼 저희는 오늘 이만 가보겠습니다. 사모님, 필요하시면 다시 연락 주십시오. 그들은 도망치듯 거실을 가로질러 신발을 꿰어 신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서 유독 무겁게 울렸다. 박덕자가 식탁 의자 하나를 빼고 털썩 주저앉았다. 2 손을 무릎 위에 얹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운 자세였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나는 다가가 그녀의 맞은편 의자를 빼고 앉았다. 뭐 하긴. 박덕자가 짧게 코웃음을 쳤다. 어른이 훈계를 늘어놓기 전에 내는 특유의 쇳소리였다. 어른이 너희들 자산관리 좀 대신해 주겠다는데 넌 대체 태도가 그게 뭐냐? 제 집인데 왜 어머님이 제 자산관리를 하시죠? 박덕자가 식탁을 쾅 하고 내리쳤다. 나무 상판에 손바닥이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내 집이 어딨어. 우리 정씨 집안에 시집 왔으면 이 집도 우리 우성이 거지. 결혼해놓고 내거 따지는 게 말이나 돼. 나는 말없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자기 논리가 궁색해지거나 허세를 부려야 할 때면 그녀의 목소리는 항상 한 옥타브씩 올라갔다. 소라한테 작은 문제가 좀 생겼다. 박덕자는 내 시선을 피하며 식탁 위에 깔린 식탁 매트를 만지작거렸다. 요즘 젊은 애들 다 한다는 그 가상화폐인지 뭔지 소라가 아직 어려서 뭘 몰라가지고 친구 따라 조금 투자했단다. 그런데 그게 다 날아갔어. 얼마나요? 3억 원. 박덕자는 그 숫자를 입에 올릴 때 말이 엄청나게 빨라졌다. 마치 빨리 말해버리기만 하면 그 돈의 무게가 가벼워지기라도 한다는 듯이. 나는 식탁 매트를 만지작거리는 그녀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톱 끝에 칠해진 싸구려 빨간색 매니큐어가 반쯤 벗겨져 있었다. 그래서요. 내가 물었다. 그래서라니. 그녀가 다시 눈을 부라렸다. 자기 가족이 죽게 생겼는데 모른 척할 거냐? 이 집 팔아서 소라빚 갚아주고 남은 돈으로 너희 부부 본가로 들어와서 나랑 같이 살자. 집에 너희들 쓸 방이 없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건 원래 하늘이 내린 돌이야. 이 기회에 효도 좀 하면 얼마나 좋니? 너무나 황당하면 오히려 반박할 의욕조차 사라지는 법이다. 이 집, 계약금의 80%는 우리 아버지가 내주셨고 남은 주택담보대출도 내 월급으로 갚고 있다. 정우성의 쥐꼬리만 한 월급은 자기 자동차 할부금이랑 그놈이 죽어도 포기 못한다는 골프 모임 회비 내기에도 빠듯했다. 그때 안방 문고리가 돌아갔다. 정우성이 안에서 걸어 나왔다. 잠옷 차림에 머리는 까치집을 한 상태였다. 집에 있었던 것이다. 자기 엄마가 낯선 남자들을 데리고 들어와 내 집의 평수를 재고 있는 걸 뻔히 보면서 안방에 쥐죽은 듯 숨어 있었던 거다. 그는 식탁으로 다가와 박덕자 옆자리에 앉았다. 차마 내 눈은 마주치지 못하고 식탁 상판의 나무 무늬만 뚫어져라 쳐다봤다. 집에 있었네. 내가 말했다. 오늘 일찍 퇴근했어. 정우성은 뒷목을 극적이며 우물쭈물 대답했다. 어머님이 내 여동생 빚 갚아준다고 이 집 팔겠다고 하시는데 알고 있었어? 정우성이 뒷목을 긁던 손을 멈췄다. 그가 고개를 들고 이리저리 시선을 피했다. 지아나, 소라 그 녀석 지금 죽고 싶다고 난리도 아니야? 매일같이 집으로 빚쟁이들 독촉 전화가 걸려오고 엄마도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세우셨어. 내 말에 대답해. 집 파는 거 동의했냐고. 정우성의 목젖이 한번 꿀꺽 넘어갔다. 마른 침을 삼킨 그가 마침내 나를 쳐다보았다. 우리 일단 본가로 들어가서 엄마랑 같이 지내자. 그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심지어 나를 설득하고 달래는 듯한 말투였다. 어차피 장인어른 사업도 크게 하시잖아. 한 몇 년 있다가 우리 다시 분가하고 싶어지면 장인어른이 분명히 또 도와주시지 않겠어? 그분이 자기 딸 고생하는 걸 그냥 두고 보실 분도 아니고. 물이 다 끓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1년 동안 남편이라고 불렀던 맞은편의 남자를 쳐다보았다. 그의 입가에는 이 방법이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은 자만심마저 맴돌고 있었다. 그는 지금 내게 부탁을 하는 게 아니다. 그저 나의 남은 이용 가치를 정산하고 있을 뿐이다. 그와 박덕자의 머릿속에서 나와 나의 친정아버지는 그들이 재정적 위기를 겪을 때마다 언제든 돈을 뺏을 수 있는 현금 인출기나 다름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 다리가 마룻바닥을 긁으며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다. 어디가? 정우성이 물었다. 손 씻으러. 나는 몸을 돌려 주방으로 향했다. 수도꼭지를 틀자 차가운 물이 손등 위로 쏟아졌다. 손 세정제를 한번 짜내어 손가락 관절 하나하나를 천천히 문질러 씻었다. 물살이 거품을 씻어내고 하수구를 타고 흘러내려갔다. 이 회사는 파산 직전이다. 이 자산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마이너스가 되었다. 이대로 계속 붙들고 있다가는 끝없는 출혈만 겪게 될 것이다. 청산이 필요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반차를 냈다. 아버지가 앉아 계신 책상 맞은편의 가죽 의자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갓 내린 차가 놓여 있었지만 끓어오르는 열기는 없었다. 결정했니? 아버지는 서류를 넘겨보며 고개도 들지 않고 물으셨다. 내 연하는 챙겨온 서류 봉투를 책상 위로 밀었다. 서류는 다 여기 있어요. 등기 권리증, 인감증명서, 제 신분증 사본입니다. 아버지는 서류를 꺼내 꼼꼼하게 확인하셨다. 30년간 건축업을 해오신 분답게 불필요한 질문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회사 법무팀에 이미 지시해뒀다. 아버지는 서류들을 다시 JS 건축 주식회사 로고가 찍힌 결제, 서류철 안에 집어넣으셨다. 법인 인수 절차로 진행할 거다. 자금은 회사 계좌에서 내 개인 계좌로 바로 쏴서 정상적인 거래 내역을 만들 테고, 빠르면 내일 오후에 이 집 소유권은 JS 건축 명의로 넘어갈 거다.
수수료랑 세금은 제가 차차 갚아나갈게요. 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나를 한번 쳐다보셨다. 아버지는 서류철을 옆에 서 있던 법무팀장에게 건네며 나가보라는 눈짓을 했다. 문이 닫히자 아버지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법적인 방화벽은 다 세웠으니 그 인간들은 이 집 벽돌 한 장 건드리지 못할 거다. 아버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집구석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냐? 그냥 이혼하자고 해봤자 거머리처럼 들러붙어서 재산 분할해달라고 생떼를 쓸 텐데. 바로 그걸 처리하려는 참이에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팔에 걸쳤다. 그 사람들이 집을 팔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집 팔 기회를 줘야죠.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집안 가득 마늘 냄새와 생선 굽는 냄새가 진동했다. 박덕자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뒤집개로 프라이팬 위에 생선을 이리저리 뒤집고 있었다. 정우성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볼륨을 무척 크게 켜둔 상태였다. 나는 신발을 갈아 신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님, 제가 국 들게요. 나는 국그릇을 꺼내고 국자를 집어들었다. 박덕자의 손놀림이 순간 멈칫했다. 그녀가 곁눈질로 나를 쓱 흘겨보더니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득의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철이 좀 들었구나. 그녀는 불을 끄고 생선을 접시에 옮겨 담았다. 여자가 결혼을 했으면 응당시댁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지. 소라 일만 잘 해결되면 다들 마음 편하게 두 발 뻗고 자는 거 아니겠니? 나중에 본가로 들어오면 내가 너 섭섭지 않게 잘 챙겨주마. 식탁에 앉자 정우성은 퍽싹싹하게 굴며 생선 뱃살에서 가장 부드러운 부분을 젓가락으로 발라 내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다. 지아나, 많이 먹어. 그는 마치 어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주 편안한 얼굴로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생선살을 집어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다. 아무 맛도 나지 않았다. 어머님, 그리고 우성씨,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맞은편에 앉은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들도 밥 먹던 손을 멈추고 나를 보았다. 어제 하신 말씀, 밤새 고민해봤어요. 우성씨 말이 맞아요.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모른 척할 순 없죠. 나는 말을 아주 천천히 이어가며 한 글자 한 글자가 몹시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그래도 이사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집에 있는 가구들이랑 옷, 제 개인적인 물건들도 다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박덕자의 안색이 눈에 띄게 환해졌다. 그녀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쓱 숙였다. 그래, 그래야지. 내가 우리 지안이 사리 분별 잘하는 애인 줄 진작에 알고 있었어. 오래 걸릴 거 뭐 있니? 무거워서 못 가져가는 가구 같은 건 다음 집주인 보고 쓰라고 다 두고 가버려. 저한테 3일만 시간을 주세요. 나는 그녀의 두 눈을 응시했다. 3일 뒤에 집 매매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랑 위임장 다 떼서 어머님께 드릴 테니까 직접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이 3일 동안만 제가 조용히 제 짐을 정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박덕자가 소리내어 웃었다. 그녀는 정우성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다. 거봐라, 내가 우리 지안이가 제일 대범하다고 했어, 안 했어. 정우성 역시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며 대견함과 해방감이 듬뿍 담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아주 맛있게 밥을 먹어 치웠다. 나는 가만히 앉아 그들이 식탁 위에 놓인 반찬을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게 내가 지켜보는 그들의 마지막 만찬이었다. 다음 날 점심시간, 나는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전자상가로 향했다. 그곳에서 나이트 비전 기능이 있고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한 아주 작은 초소형 카메라를 하나 샀다. 퇴근 후에는 지하철역 근처 골목에 있는 도장 가게를 찾았다. 무슨 이름 파시려고요? 사장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물었다. 이지안이요. 나는 종이 위에 내 이름을 적었다. 10분 뒤 새 나무 도장 하나가 내 손바닥 위로 떨어졌다. 테두리가 날카롭게 파여 있었고 찍힌 글씨가 아주 선명했다. 내가 구청에 등록해둔 실제 인감도장과 글씨체 굵기가 밀리미터 단위로 살짝 달랐는데 맨눈으로는 절대 식별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사법기관이나 감정평가 앞에 가면 이건 명백한 위조 도장이었다. 집에 돌아온 나는 안방 문을 안에서 잠갔다. 의자를 끌어와 밟고 올라서서 에어컨 송풍구 빗살 뒤쪽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렌즈는 방 한가운데 있는 화장대를 정면으로 비추게 했다. 휴대전화를 꺼내 각도를 조금씩 조정하며 화장대의 구석구석이 화면에 전부 들어오는지 확인했다. 그러고 나서 컴퓨터를 켜고 표준 부동산 매매 위임장 양식을 다운로드했다. 위임인欄에 내 이름을 타이핑했다. 수임인欄은 빈칸으로 남겨두었다. 서류를 출력한 후 맨 밑에 내 이름을 적고 방금 파온 가짜 도장을 집어들었다. 인주를 묻힌 도장을 서명 위에 꾹 눌러 찍었다. 하얀 종이 위에 찍힌 새빨간 인주 자국이 지독하게 눈에 띄었다. 나는 이 위조된 위임장을 반으로 접어 가짜 도장과 함께 누런 서류 봉투 안에 쑤셔 넣었다. 화장대 앞으로 다가가 평소 쓰는 향수병 아래에 봉투를 눌러두었다. 봉투의 끝부분이 밖으로 살짝 삐져나온 상태였다. 화장대 앞에 서기만 하면 누구나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위치였다. 함정은 파놓았고 미끼도 던져두었다. 이제 뱀이 스스로 기어 나오기만을 기다리면 된다. 수요일 오후. 나는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하나 보냈다. 오늘 회사 회식이 있어서 늦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덕자가 알았다는 답장을 1초 만에 보냈다. 평소라면 내 메시지는 읽고 무시하던 사람이 저녁 7시 나는 회사 건물을 빠져나왔다. 해는 완전히 져 있었고 바람이 매섭게 불었다. 나는 식당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곧장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내 차 운전석에 올라탔다. 시동은 켜지 않았다. 칠흑같이 어두운 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모니터링 앱을 실행했다. 화면이 켜지고 새파란 불빛이 내 얼굴을 비추었다. 화면 속에 안방의 모습이 나타났다. 불이 꺼져 있어서 나이트 비전 모드가 켜진 방 안은 기괴한 녹회색을 띠고 있었다. 고요했다. 화면 우측 상단에서 시간만 깜빡거리고 있었다. 7시 45분. 안방 문고리가 갑자기 스르륵 움직였다. 문이 틈새만큼 열렸다. 복도에 불빛이 새어들어오며 마룻바닥 위로 길쭉한 빛기둥을 만들어냈다. 사람 그림자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박덕자였다. 그녀는 불을 켜지 않았다. 벽에 바짝 몸을 붙인 채 비정상적일 만큼 재빠른 몸놀림으로 화장대를 향해 다가갔다. 나는 차 안에 앉아 화면을 빤히 응시했다. 내 호흡은 아주 차분했다. 화장대 앞에 선 그녀는 이것저것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서랍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났다. 이내 그녀의 시선이 향수병 아래 삐져나온 누런 봉투에 꽂혔다. 그녀는 봉투를 낚아채듯 빼내어 정신없이 내용물을 확인했다. 화면 속에서 그녀는 위조된 위임장을 창가 쪽으로 치켜들고 밖에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에 비추어 보기까지 했다. 서류에 찍힌 붉은색 인감을 확인한 그녀는 종이를 다시 봉투에 쑤셔 넣더니 가짜 도장과 함께 손에 꽉 쥐었다. 그녀는 바로 방을 나가지 않고 허둥지둥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카메라에는 소리 녹음 기능이 내장되어 있었다. 약간의 백색 소음이 섞이긴 했지만 텅 빈 방 안에서 울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내 이어폰을 타고 생생하게 들려왔다. 소라야, 나다. 흥분해서 목소리를 꾹꾹 억누르고 있었지만 탐욕이 만들어낸 그 환희까지는 미치 숨기지 못했다. 찾았어. 도장이랑 위임장 다 내 손에 있다니까. 전화기 너머로 뭐라 대답하는지는 들리지 않았다. 걔 회식 갔어. 못해도 자정은 넘어야 들어올 거다. 너 지금 당장 내 아는 부동산 친구인지 뭔지 하는 사람한테 연락해둬. 그래, 당일 바로 돈 쏴준다는 그 사람. 내가 지금 지갑만 챙겨서 택시 타고 그리로 갈 테니까 오늘 밤에 당장 가계약금 받아내자고. 그녀는 전화를 끊고 봉투를 코트 안주머니에 밀어넣은 뒤 도둑고양이처럼 방을 빠져나갔다. 문이 다시 닫혔다. 화면 속에는 또다시 녹회색의 정적만이 남았다. 나는 앱을 끄고 녹화 저장 버튼을 눌렀다. 차 시동을 걸었다. 엔진의 굉음이 지하 주차장에 메아리 쳤다. 주차장을 빠져나와 내비게이션을 켜고 근처의 한 부동산 중개소로 향했다.
그 부동산은 내가 어제 이미 뒷조사를 마친 곳이었다. 급전 대출이나 담보 물건을 헐값에 빠르게 처분해주는 곳으로 소문이 자자했는데 딱 소라같이 벼랑 끝에 몰린 인간들이 찾아가는 질 나쁜 사무실이었다. 나는 부동산 맞은편의 어두운 길가에 차를 세웠다. 10분 뒤 택시 한 대가 부동산 앞에 멈춰섰다. 차 문을 열고 박덕자가 내렸다. 김소라는 이미 부동산 문 앞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커다란 패딩을 입고 있는 소라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엄마를 보자마자 눈동자에 광기 어린 불꽃이 튀는 게 보였다. 두 사람은 빠른 걸음으로 부동산에 들어갔다. 나는 널찍한 유리창을 사이에 둔 채 길 건너편 차 안에서 내부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부동산 안은 훤히 불이 켜져 있었다. 책상 뒤에 앉은 남자는 머리를 빡빡 깎고 있었는데 목덜미로 문신이 언뜻 보였다. 박덕자가 품에서 누런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모서리를 탁 내리쳤다. 남자가 봉투에서 위임장을 꺼내어 훑어보고는 이내 가짜 도장도 집어들고 요리조리 살폈다. 세 사람이 무언가 대화를 나눴다. 소라는 두 손을 마주잡고 싹싹 비비며 애걸복걸하고 있었다. 남자는 서랍을 열고 계약서 한 장을 꺼내 그들 앞으로 쓱 밀었다. 박덕자가 볼펜을 들고 계약서에 서명을 갈겨 썼다. 그러더니 그녀는 내 이름표가 붙은 가짜 도장을 집어들고 인주에 꾹꾹 눌러 묻힌 다음 계약서 위에 쾅 하고 찍어내렸다. 그녀가 도장을 찍어 누른 바로 그 순간 나는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다. 줌까지 바싹 당겨 15분짜리 긴 동영상을 하나도 빠짐없이 저장했다. 남자는 계약서를 가져가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이번에는 자기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소라의 두 눈은 남자의 손가락만 죽어라 쳐다보고 있었다. 몇 초 뒤 소라의 스마트폰 화면이 번쩍거렸다. 소라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부여잡고 너무 기뻐서 입을 틀어막았다. 그녀는 획 몸을 돌려 박덕자를 와라 끌어안았다. 박덕자도 딸의 등을 토닥거리며 구세주라도 된 마냥 거만한 웃음을 터뜨렸다. 가계약금 500만 원이 그것들은 허위 문서와 위조 인감을 들고 당당하게 매수인의 돈을 편취했다. 사기죄, 위조 사문서 행사죄,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 그 모든 범죄 요건이 지난 2시간 동안 그녀들 스스로의 손을 통해 완벽한 퍼즐로 맞춰졌다. 나는 운전석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바깥바람이 더 매섭게 몰아치는지 가로수 가지가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희에 찬 모녀를 보며 나는 휴대전화를 조수석으로 던져놓았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분노도 없었다. 마치 날카로운 메스로 환부를 도려낼 때 느껴지는 차가운 금속성 같은 것만 남아있었다. 물은 끓어오르다 못해 바닥까지 말라붙었다. 이제 남은 건 냄비 바닥에 새카맣게 눌어붙은 재를 박박 긁어내는 일뿐이다. 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껐고 차 안은 다시 완벽한 어둠에 잠겼다. 앞유리창 너머로 바람은 더 드세게 불었지만 길 건너편 부동산에 있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여전히 대머리 남자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연신 고맙다고 인사하고 있었다. 입술이 잔뜩 벌어졌다 오므라지기를 반복했지만 유리창 두께 탓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500만 원짜리 수표가 든 봉투를 가슴에 꽉 끌어안고 있어 패딩 지퍼가 흉하게 삐뚤어진 시누이의 꼴은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손을 뻗어 차 키를 돌렸다. 운전대를 타고 전해지는 엔진의 떨림이 손바닥을 간지럽혔다.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내 차는 엑셀을 밟아 야간에 쌩쌩 달리는 차들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블루투스로 연결된 휴대전화의 음성 인식 버튼을 눌렀다. 페가수스 24시간 포장이사 업체로 연결해. 신호음이 3번 울리더니 뒤로 물러서는 트럭의 경고음 소리와 함께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다. 네, 페가수스 이사입니다. 굵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였다. 지금 당장 이사를 해야 합니다. 32평 아파트고 반포장 아니고 완전 포장으로 빌트인된 가전 빼고 안에 있는 짐은 모조리 다 빼주세요. 전방이 신호등을 주시하며 나는 감정 하나 실리지 않은 톤으로 말했다. 차는 제일 큰 화물차로 가져오시고 기사님들도 손 제일 빠른 분들로만 배치하세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오늘 밤 12시 전까지 무조건 짐을 다 빼야 합니다. 전화선 너머에서 흠칫하는 기색이 역력하더니 급하게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지금 밤 9시 반인데요. 당일 급행으로 부르시면 할증이 붙어서 원래보다 2배는 주셔야 하고 그 정도 짐을 그 시간 안에 다 빼려면 저희 인부 5명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카드로 결제할 거고 지금 예약금 절반 선결제할 테니 긁으시죠. 주소는 지금 건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 보낼 테고 30분 뒤에 제가 아파트 1층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나는 차를 몰아 내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지하 2층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다. 주차칸에 차를 대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17층 버튼을 꾹 눌렀다. 엘리베이터 천장 불빛에 비친 출입문에 내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지만 아무런 표정도 짓고 있지 않았다. 도어록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다. 현관 센서 등이 탁 하고 커졌다. 신발장 앞에는 오늘 아침 내가 출근할 때 벗어둔 슬리퍼 한 켤레뿐이었다. 정우성의 구두는 당연히 없었다. 코트를 벗고 슬리퍼로 갈아 신은 뒤 거실로 향했다. 거실에는 스탠드 조명 하나만 달랑 켜져 있었고 어젯밤 생선을 구우면서 온 집안에 찌든 비린내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보일러 난방 열기에 퀴퀴한 침전물이 느껴졌다. 한때 이건 일상의 편안함이라고 착각했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역겨운 뿐이었다. 안방으로 향해 손잡이를 돌렸다. 침대는 사람이 황급히 빠져나간 듯 이불이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었고 화장대 첫 번째 서랍은 반쯤 열려 있었다. 3시간 전 시어머니가 가짜 위임장을 찾겠다고 미친 듯이 뒤져댔던 그 생생한 흔적이었다. 휴대전화 액정이 밝아졌다. 30분 전 정우성에게서 어처구니 없는 문자가 와 있었다. 소라가 이제야 좀 안정을 찾아서 다행이야. 엄마도 오랜만에 기분이 풀리셔서 지금 3시 종로 쪽에 고기 구워 먹으면서 술 한잔하는 중이야. 오늘 밤은 늦을 테니 본가에서 자고 출근할게. 너도 혼자 기다리지 말고 일찍 자라. 화면 속 글자들을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기분이 풀리셨다. 고기를 굽는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사기친 위조 계약서로 손에 쥔 현금 500만 원 그걸로 지금 종로 뒷골목 고깃집에서 지글거리는 삼겹살을 굽고 구원받은 기쁨을 소주잔에 가득 채워 자기들끼리 축배를 들고 있을 것이다. 그 구원의 대가가 나를 갈갈이 찢어발기는 것이란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말이다. 답장 없이 휴대전화를 침대에 팽개치고 주방으로 걸어갔다. 10시 15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남색 유니폼 조끼를 맞춰 입은 산에 5명이 복도에 서 있었다. 그들 중 가장 몸집이 크고 어깨가 떡 벌어진 팀장이 태블릿 PC를 든 채 바깥에 쌩쌩 부는 겨울 칼바람을 묻히고 섰다. 이재한 고객님 되십니까? 페가수스 이사에서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나는 옆으로 비켜섰다. 5명의 인부들은 제깍 신발에 덧신을 씌우고 집 안으로 우르르 밀려 들어왔다. 양손에는 두루마리로 된 파란색 포장재와 두툼한 골판지 상자, 그리고 무선 전동 드릴 2개가 들려 있었다. 벽면에 달린 에어컨과 주방에 있는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 제외하고 방 안과 거실, 욕실에 굴러다니는 물건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 담으세요. 나는 거실 한가운데 자리 잡은 백화점제 가죽 소파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여기서부터 짐 빼시면 되고요. 저 남자 짐통하고 내 짐은 철저하게 분리해서 상자에 넣어야 합니다. 내 짐은 전부 김포에 있는 보관 창고로 싣고 남편 짐은 잠시 말을 멈췄다. 정우성에 다려진 셔츠 무더기, 지가 프로인 줄 착각하고 사 모은 골프채, 비싼 돈 주고 진열해둔 싱글몰트 위스키 컬렉션들이 눈에 밟혔다. 저 남자 물건들은 제일 싼 골판지 박스에 구겨 넣어서 지금 여기 적어주는 성북구 박덕자 시집 주소로 전부 다 보내버리세요. 남편 본가니까 거기로 짐 붙이면 됩니다. 나는 미리 써둔 시어머니 다가구 주택주소 쪽지를 팀장 코앞에 들이밀었다. 알겠습니다. 자, 작업 시작하자. 팀장의 신호가 떨어지기 무섭게 정적만 가득하던 집안이 요란한 기계음과 테이프 찢는 소리로 가득 찼다. 멀쩡하던 가정이 철저하게 박살나고 해부되는 과정을 나는 팔짱을 낀 채 차갑게 지켜보았다.
인부 2명이 거실 중앙으로 가더니 내가 혼수 명목으로 자그마치 400만 원을 주고 산 이탈리아제 고급 가죽 소파를 번쩍 들어 올렸다. 눈 깜짝할 사이에 파란색 롤 포장재로 소파 전체를 칭칭 감싸고 노란색 테이프를 쩌억쩌억 소리내며 겹겹이 봉인해버렸다. 넓고 텅 빈 거실 안에서 들리는 테이프 소리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요란했다. 거실 아트월 쪽에 서 있던 인부는 거실장 뒤편에 복잡하게 뒤엉킨 셋톱박스 랜선과 케이블을 무 뽑듯 다 뽑아버렸다. 위풍당당하게 빛나던 65인치 초대형 텔레비전 화면이 순식간에 까맣게 죽었고 곧바로 폭신폭신한 충격 방지제가 덧대어진 평면 나무 상자 속으로 던져졌다. 나는 주방 아일랜드 식탁 옆에 서서 그 모든 해체 작업을 눈에 담고 있었다. 팀장이 내게 다가와 주방 쪽에 있는 원목 식탁을 가리키며 물었다. 사모님, 요 식탁도 같이 포장합니까? 어제 시어머니 박덕자가 손바닥으로 미친 듯이 내리치며 허세를 부렸던 그 원목 식탁이었다. 다 빼세요. 식탁 다리부터 분리해서 상판만 따로 포장해버리세요. 팀장은 별다른 군말 없이 전동 드릴을 들고 식탁 밑을 파고들었다. 드르리 윙윙거리는 기계음을 뿜어내며 굵은 나사못들을 빼냈고 댕그랑거리며 나사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단 5분 만에 육중했던 맞춤 식탁이 2 동강 나서 상판은 벽에 세워졌고 4개의 원목다리는 굴러다니는 상자에 대충 던져졌다. 꽉 들어찼던 주방과 거실이 마술을 부린 듯 갑자기 운동장처럼 넓어졌다. 마룻바닥을 디딜 때마다 내 발소리가 휑하게 울렸다. 인부들이 안방으로 몰려 들어갔다. 나도 안방으로 따라 들어갔다. 성인 2명이 누워 자던 킹사이즈 큰 침대가 뼈대까지 앙상하게 해체되고 있었다. 구스다운이 깔려있던 매트리스는 벽에 기대어졌고 프레임 바닥의 갈빗살들이 하나하나 강제로 뜯겨나갔다. 드레스룸 문이 열리고 옷장 앞에서는 내가 컬러별로 정갈하게 맞춰 걸어두었던 내 트위드 재킷과 셔츠, 코트들이 옷걸이째 통으로 뜯기듯 뽑혀나와 파란색 대형 의류 박스 속으로 거칠게 들어가고 있었다. 그 다음은 정우성의 정장 차림복이었다. 거기 그 옷들이랑 서랍에 처박혀 있는 넥타이들은 지금 그 박스에 다 쑤셔 넣어버리세요. 나는 바닥에 뒹구는 아무런 완충제도 깔리지 않은 싸구려 이사 박스를 가리키며 지시했다. 옆쪽 화장대 서랍을 빼낸 인부가 고급 진주 목걸이가 들어있는 시계 보석함과 백화점 1층에서 산 고가의 에센스 크림들을 꺼내 들었다. 이건 포장 안 하셔도 됩니다. 건너간 나는 내 보석함과 주로 쓰는 비싼 크림 몇 병만 손에 움켜쥐고서 내 어깨에 맨 숄더백 안에 툭 떨어뜨려 넣었다. 시간이 1분 1초 흘러갔다. 가구가 하나둘씩 줄어들매 따라 집안의 온도도 내려가는 듯 했다. 보일러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열을 머금어주던 직물과 목재들이 사라지자 공기는 차갑고 딱딱해졌다. 새벽 1시. 팀장이 태블릿 PC를 들고 내 앞으로 다가왔다. 사모님, 기본적으로 다 비웠습니다. 주방에 있는 그릇이랑 냄비들도 전부 포장했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그를 따라 방마다 돌아다니며 확인했다. 거실에는 휑한 마룻바닥만 남았고 벽에 텔레비전이 걸려있던 자리에는 네모난 자국이 남아있었다. 안방은 텅 비어 있었고 커튼마저 뜯겨나가 있어서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아무런 방해 없이 쏟아져 들어와 바닥에 창백한 기하 항무늬를 그려냈다. 주방 조리대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온갖 반찬이 담겨있던 반찬통들도 말끔히 치워져 있었다. 신발장에 있던 신발들은요? 내가 물었다. 말씀하신 대로 남성용 구두는 전부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여성용 단화 한 켤레도 같이 넣었습니다. 그건 어제 시어머니가 여기에 벗어두고 간 신발이었다. 좋습니다. 나는 신용카드를 꺼내 팀장에게 건넸다. 비어있는 집이라 카드 결제기에서 영수증이 출력되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팀장이 영수증을 뜯어 내게 건네며 말했다. 김포 보관 창고는 저희 쪽에 열쇠가 있어서 오늘 밤에 바로 보관할 겁니다. 성북구로 가는 짐 상자들은 아마 새벽 2시 반쯤 그 본가 다가구 주택 대문 밖에 놓일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부들이 마지막 짐술에 몇 개를 밀며 철수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다. 집안은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코트를 입은 채 거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섰다.
숨소리마저 생생하게 들릴 정도로 메아리가 크게 울렸다. 고개를 숙여 발밑을 내려다보니 바닥에는 소파 다리에 눌렸던 동그란 자국들과 이삿짐을 나를 때 묻힌 흙먼지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다. 나는 더 머무르지 않았다. 유일하게 남겨둔 검은색 기내용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나섰다. 나는 도어록의 잠금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대신 휴대전화를 꺼내 스마트홈 앱에 접속한 뒤 이 집 현관문이 6자리 비밀번호를 남편의 생일에서 무작위 숫자 6개로 당장 바꿔버렸다. 도어록 내부에서 찰칵하고 맞물리는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이 집은 완벽하게 닫혀버렸다. 새벽 2시 반. 나는 관할 경찰서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심야의 경찰서는 낮보다 한층 더 찌든 기운이 감돌았다. 1층 로비에서는 술에 취한 남자가 벤치에 수갑이 채워진 채 고개를 숙이고 웅얼웅얼 욕설을 내뱉고 있었다. 당직 경찰관 2명은 자판기 앞에서 믹스 커피를 뽑고 있었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들어가 경제범죄 수사팀이라는 팻말이 붙은 사무실로 곧장 향했다. 사무실 안은 형광등 몇 개만 켜져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은 중년의 형사가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사건 서류철과 국물이 말라붙은 컵라면 용기가 잔뜩 쌓여 있었다. 나는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가 의자를 빼고 앉았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내가 입을 열었다. 형사는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나를 힐끗 보더니 이내 내 캐리어로 시선을 옮겼다. 이 시간에 짐까지 싸들고 신고를 하겠다고요? 부부 싸움하고 오신 거면 옆에 있는 여성 청소년께로 가십시오. 짙은 피로와 귀찮음이 잔뜩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단순 가정폭력이 아닙니다. 야간 주거침입 절도, 사문서 위조, 그리고 부동산 매매 사기건입니다. 나는 가방에서 투명한 서류 파일 하나를 꺼내 그의 키보드 옆에 올려놓았다. 형사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서류 파일을 집어들었다. 이름이 뭡니까? 이지안입니다. 그가 서류 파일에서 내용물을 꺼내는 걸 가만히 지켜보았다. 첫 번째 장은 이 집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었다. 서초구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어제 오후 3시부로 이미 법인명의 이전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현재 소유권자는 JS 건축 주식회사입니다. 나는 종이 위에 찍힌 붉은 도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집은 이제 한 푼의 오차도 없는 명백한 회사법인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형사는 서류를 훑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요. 오늘 저녁 7시 45분에 누군가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이 아파트 안방에 침입해서 위조된 부동산 매매 위임장 하나와 제가 파둔 위조 도장 하나를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 반에 그 사람은 또 다른 공범 한 명을 데리고 으슥한 부동산 중개소에 기어가서 그 가짜 서류와 가짜 도장을 이용해 사정을 모르는 매수인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지들 마음대로 체결했고 그 자리에서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검은색 USB를 꺼내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다. 여기에 그 모든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다 들어있습니다. 형사의 눈빛이 확 달라졌다. 그는 들고 있던 등기부 등본을 조심스레 내려놓고 USB를 집어들어 컴퓨터 본체 단자에 꽂았다. 신고인은 본인이고 피의자는 누굽니까? 그는 마우스를 쥐고 화면에 뜬 폴더를 클릭했다. 주범은 박덕자, 제 시어머니입니다. 종범은 정소라, 제 시누이고요. 마우스를 쥐고 있던 형사의 손이 멈칫했다. 그는 놀란 눈을 치켜뜨고 탐색하듯 나를 쳐다보았다.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랑 시누이를 명예 도용이랑 사기죄로 치어넣겠다고요? 친족 아내는 남의 회사 자산 사기 처먹어도 신고하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나는 그의 시선을 한치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첫 번째 동영상 파일을 더블 클릭했다. 거기엔 안방 초소형 카메라에 찍힌 화면이 흘러나왔다. 녹회색 나이트 비전 렌즈 너머로 시어머니가 도둑년처럼 발소리조차 내지 않고 화장대 위에 삐져나온 서류 봉투를 낚아채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화면에서는 탐욕과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녀의 목소리까지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소라야, 나다. 내가 찾았어.
인감도장이랑 위임장 다 내 손에 쥐었다니까. 형사는 컴퓨터 스피커 볼륨을 훌쩍 키웠다. 시어머니가 그 훔친 서류를 코트 안주머니에 쑤셔 넣고 쏜살같이 방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는 그의 미간이 점점 더 깊게 파였다. 동영상 재생이 끝나자마자 그는 곧바로 두 번째 영상을 틀었다. 내가 차 안에서 길 건너편 부동산 중개소를 줌으로 쫙 당겨 찍은 화면이었다. 훤히 불이 켜진 부동산 안에서 시어머니가 책상 앞에 앉아 나무 도장을 꾹 쥐고 있는 모습. 그녀가 빨간 인주를 듬뿍 묻혀 사기계약서 위에 쾅 하고 찍어내리는 순간. 그 직후 신우이가 번쩍이는 스마트폰 화면의 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흥분해서 펄떡거리며 제 엄마와 부둥켜 안고 난리를 치는 장면까지. 영상은 그 소름 끼치는 환희의 장면에서 정지되었다. 형사는 등받이에 몸을 푹 기대며 길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나를 쳐다보는 그의 눈빛은 아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귀찮다는 기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극도로 치밀하고 냉정한 신고자를 대하는 서늘한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저 양반들이 알아서 집을 팔아 치울 거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어제 낮부터 생판 모르는 중개인을 집에 데리고 와서 줄자로 평수를 재고 있더군요에 나는 그와 똑바로 눈을 맞추며 또박또박 대꾸했다. 제가 짐 빼서 나갈 시간 3일만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친정아버지가 평생 건축업을 굴리셨던 분이라 집문서 넘기는 짓이 제일 위험하다며 곧바로 행동에 옮기셨죠. 그래서 어제 낮에 진작 집 전체를 아버지 회사 명의로 돌려버리고 완벽한 법적 방화벽을 세운 겁니다. 그럼 저 미끼용 도장이랑 가짜 위임장 서류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길거리 길목에서 10,000원 주고 판 막도장이랑 PC방에서 대충 타이핑해서 뽑아둔 인쇄물이었죠. 원래는 예전에 쓰던 인터넷이나 보험 같은 거 해지하려고 까먹지 않게 화장대 모서리에 둔 거였거든요. 나는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수백 번을 되낸 각본을 물 흐르듯 읊어댔다. 그런데 설마 시어머니란 작자가 며느리 안방까지 기어들어와서 그걸 통째로 도둑질에 갈 줄은 저도 꿈에도 몰랐네요. 사냥의 최고 경지는 바로 사냥감이 제 발로 아가리를 벌리고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권리다. 형사는 나를 위아래로 한참을 뜯어보았다. 이 바닥밥을 수십 년 먹은 사람이라면 이 타이밍 기막힌 연쇄 함정의 냄새를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그딴 심증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가장 치명적인 핵심은 영상 속의 주거침입 행위, 입 밖으로 내뱉은 범행 동기 녹취록, 그리고 가계약금 명목으로 계좌에 버젓이 꽂힌 500만 원의 금융 흐름까지. 이 모든 게 대법원까지 가도 안 뒤집힐 바위 같은 팩트라는 점이다. 저기 홀라당 쏘가 넘어간 매수인 신상 정보는 알 수 있겠습니까? 동영상 파일에 그 썩은 부동산 간판 전화번호 아주 큼지막하게 찍혀 있습니다. 형사님 권한으로 당장 통화해서 그 중개인 족치면 매수인 연락처는 금방 확보하실 겁니다. 형사는 자세를 바짝 세우고 책상 위 내선 전화기 수화기를 집어들더니 번호를 꾹꾹 눌렀다. 최 형사, 좀 일어나봐. 여기 영상에 찍힌 복덕방 번호로 당장 전화 돌려서 매수인 연락처 확보해. 지금 바로 하라고. 그리고 나 진술 줘서 빡세게 받을 거니까 세팅 준비해. 새벽 3시 반. 나는 진술실의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 앉아 프린터기가 지잉지잉거리며 길쭉한 형사 고발장을 토해내는 광경을 아주 평온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형사는 아직 따끈한 온기가 묻은 종이 뭉치를 내 앞쪽으로 들이밀며 시뻘건 지장용 인주를 건넸다. 조서 내용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사실과 틀린 내용 없으면 각 장 우측 하단에 빠짐없이 지장 찍으십시오. 나는 종이를 집어들고 글자 하나,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눈에 새겼다. 고발장에는 피의자 박덕자,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제329조 절도죄, 제231조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제347조 사기죄 위반이라고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피의자 정소라 형법 제347조 사기죄 공범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머릿속에 소름 끼치도록 익숙한 글자들이었다. 이 법조항 하나하나가 내가 그들 숨통에 직접 망치질해서 박아 넣은 대못이었다. 나는 오른손 엄지에 빨간 인주를 듬뿍 묻혀 서명란에 꾹꾹 체중을 실어 눌러 찍었다. 하얀 백지 위에 내 지문이 선명하고 지독하게 새겨졌다.
저 피의자들 오늘 나 스케줄 같은 거 아시는 거 있습니까? 형사는 빨간 지장이 찍힌 고발장을 챙겨 사건 기록철에 철하면서 무심하게 물었다. 오늘 오전 10시 정각에 박덕자 그 여자가 어젯밤 덜컥 계약한 그 불쌍한 매수인을 데리고 이 아파트에 뻔뻔하게 집을 보여주러 갈 겁니다. 나는 그 형사의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아파트 공동현관 마스터키도 쥐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쩌죠? 그 아파트는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서류를 철하던 형사의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그는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입꼬리를 실룩거렸다. 텅텅 비어 있다는 말은? 제가 방금 어두운 밤을 새워가며 전문 인부들 불러서 그 집안에 있던 가전 가구 싹 다 포장해서 빼버렸거든요. 명의가 회사 자산으로 귀속됐으니 청산 작업을 해야 해서요. 나는 핸드백을 고쳐 매며 자리에서 기품 있게 일어났다. 형사님, 전과를 만들 사기꾼이 피해자를 줄줄이 데리고 먼지 한 톨 없이 전부 뜯겨나간 심지어 지 명의도 아닌 깡통집의 매물을 확인시켜주겠다고 현장 검증을 간다는 소리입니다. 경제범죄 현행범으로 수갑 채우기에는 이보다 더 아름다운 타이밍이 대한민국에 또 있을까요? 아침 7시. 나는 회사 근처 깔끔한 비즈니스 호텔의 잡은 방에 들어왔다. 뜨거운 물로 기분 좋게 샤워를 마치고 캐리어에서 꺼낸 빳빳하게 다려진 정장으로 쫙 빼입은 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풀 메이크업을 마쳤다. 아침 9시.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 재무팀 내 자리에 착석해 있었다. 컴퓨터를 켜고 엑셀 장부 파일을 띄워놓았다. 주변 동료 직원들이 하나둘씩 탕비실에서 아메리카노를 타들고 와 335 모여주식이나 아침 뉴스 이야기를 떠들기 시작했다. 불과 어젯밤 몇 시간 만에 내가 내 손으로 지옥 같던 결혼 생활과 짐승만도 못한 시댁 식구들을 고기 분쇄기에 통째로 쓸어 넣어 산산조각 내버렸다는 사실은 이 사무실의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내 스마트폰은 액정이 바닥을 향하도록 키보드 곁에 얌전히 엎어져 있었다. 9시 45분, 9시 50분, 10시 5분, 징징이징. 책상 위에서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발작하듯 진동하기 시작했다. 뒤집혀 있어서 화면에 뜨는 발신자 이름은 안 보였지만 책상을 때리는 그 지독한 진동 주파수에서조차 히스테릭한 분노와 폐악질이 뚝뚝 묻어났다. 나는 여유롭게 엔터키를 쳐서 엑셀 파일을 저장했다. 그러고는 전화기를 집어들어 통화 버튼을 쓸어 넘겼다. 여보세요. 야, 이지한 이 미친년아. 시어머니의 귀를 찢는 비명소리가 녹슨 팬치처럼 순식간에 내 휴대전화 스피커를 찢어발겼다. 극도의 혼란과 산소 부족으로 삑사리가 난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처절하게 갈라져 있었다. 너 지금 도대체 정신이 있는 년이야, 미친 년이야? 집에 있던 물건들 다 어쨌어? 그 큰 소파 어쨌냐고? 침대는 어디로 빼돌렸어? 어떻게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이 싹 다 바닥이 드러나게 훔쳐가? 너 죽고 싶어 환장했어? 대체 어떤 미친놈한테 짐 빼라고 오더 내린 거야? 나는 전화기를 귀에서 살짝 지그시 떼어내고 사무실 의자 등받이에 편안하게 몸을 푹 기댔다. 통화 너머로 공허하게 울리는 심한 메아리 소리가 들려왔다. 눈을 감지 않아도 그 통쾌한 광경이 하이비전처럼 펼쳐졌다. 숨소리조차 쩌렁쩌렁 울릴 만큼 텅 빈 거실 한복판에 서서 얼굴이 백지장처럼 질린 채 사시나무 떨듯 전화기를 거머쥐고 있는 시어머니. 그리고 그녀의 뒤통수에는 사기당할 뻔한 매수인과 부동산 중개인이 살벌한 눈빛으로 이 사기꾼을 잡아먹을 듯 노려보고 있을 터였다. 어머님, 지금 남의 법인 회사 자산 한복판에 불법 침입하셔서 그렇게 악다구니를 쓰시는 건 굉장히 상식 이하의 행동이십니다. 내 목소리는 물결 하나 일지 않는 고요한 호수처럼 낮게 깔려 있었다. 무슨 놈의 회사. 내가 지금 무슨 개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여긴 멀쩡한 내 아들 집이야. 이 싸가지 없는 년아, 지금 당장 짐짝들 들고 튀어와. 계약할 매수인이 버젓이 내 뒤에 와 있는데 나보고 대체 이걸 어떻게 수습하라고. 수습을 왜 해요? 나는 컴퓨터 화면 우측 하단의 모니터 시간을 느긋하게 쳐다보았다. 어젯밤 어머님이 도둑고양이처럼 어떻게 제 안방 문을 따고 들어와서 향수병 밑에 깔린 가짜 서류랑 도장을 훔쳐갔고
그걸로 야간에 부동산에 달려가서 눈먼 500만 원을 꿀꺽 사기쳐다 먹었는지 아주 생생하게 브리핑하시면 되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지랄 발광하던 비명소리가 전기 스위치를 내린 듯 뚝 끊겼다. 마치 보이지 않는 사신의 손에 목구멍이 콱 틀어막힌 듯 호흡기 떼기 직전에 끄끄거리는 헛숨소리만 기괴하게 스피커를 타고 넘어왔다. 너 내가 어떻게... 어머님.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플러스 제329조 절도죄에 원하는 책상 위 포스트잇에 메모해둔 법 조항들을 정규 방송 아나운서처럼 아주 평온하게 읊어내려갔다. 물론 하이라이트는 제231조랑 347조,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죠. 어젯밤 어머님 손으로 만나게 챙기신 그 500만 원 가계약금 명목이면 머지않아 어머님이랑 소라가 구치소 콩밥 먹으면서 사이좋게 빵동기 하기에는 차고 넘치는 액수거든요. 너 지금 나 함정에 빠뜨린 거야? 그 가짜 도장 일부러 그 향수병 밑에 미끼로 깔아둔 거냐고. 그녀의 목소리는 마침내 발악하던 분노에서 살갗이 찢어지는 짐승의 공포로 바뀌어 있었다. 막도장 10,000원 주고 판 건 제가 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훔치라고 등 떠밀었나요? 당신 발로 남의 방문 열고 들어가서 남의 서류 훔치고 벌건 인주 당신 엄지로 꾹 눌러 찍고 돈 봉투 품에 안고 우은 건 다름 아닌 어머님 본인의 천박한 탐욕이잖아요. 배경음 너머로 갑자기 와장창 무언가 엎어지고 고성이 오가는 소란이 들리기 시작했다. 당신들 허락도 없이 누군데 남의 집에 신발 신고 들어와. 내 몸에 손대지 마. 내가 이 멀쩡한 집주인 친엄마라고. 박덕자 씨 맞으시죠? 서초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에서 나왔습니다. 당신을 공범과 결탁한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즉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그건 다름 아닌 어제 나를 신문했던 그 다크서클 짙은 말렙 중년 형사의 까칠한 목소리였다. 지아나. 내가 제발 저 경찰들한테 말 좀 해라. 여긴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집이라고. 오해라고. 지아나. 나는 그 지긋지긋한 국어를 더 이상 1초도 들어줄 가치를 못 느끼고 망설임 없이 빨간색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다. 스마트폰을 완전 무음으로 돌려 책상 위로 던져두었다. 나는 모니터 옆에 놓인 머그잔을 들어 올려 물을 크게 한 모금 들이켰다. 상온의 미지근한 물이 까끌까끌하던 목구멍을 타고 아주 시원하고 막힘없이 부드럽게 흘러내려갔다. 낮 12시 반. 점심 식사를 하러 회사 건물을 빠져나온 나는 횡단보도를 건너 길 건너편에 있는 설렁탕 전문점으로 들어갔다. 점심시간 특유의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뚝배기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김이 식당을 꽉 채우고 있었다. 나는 창가 쪽 볕이 드는 자리를 골라 여유롭게 앉았다. 12시 40분, 식당의 두꺼운 유리문이 박살날 듯 쾅 하고 열렸다. 남편 아니, 호적에서 파내어버릴 정우성이 헐레벌떡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 칼바람 부는 한겨울에 얼어 죽을 외투도 입지 않고 야른 와이셔츠 바람이었고 넥타이는 짐승한테 뜯긴 것처럼 풀어 헤쳐져 있었으며 머리는 까치집을 짓고 있었다. 그놈의 동공에는 핏발이 그물처럼 얽혀 있었고 잠을 못 자서 그런 건지 공포에 질린 건지 눈밑은 시퍼렇게 죽어 있었다. 나를 단번에 찾아낸 그는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의자를 신경질적으로 빼고 맞은편에 털썩 소리나게 주저앉았다. 너 도대체 무슨 괴물 같은 짓을 한 거야? 아까 경찰서에서 내 회사 부서로 다이렉트로 전화가 왔어. 우리 엄마가 집 팔려다 사기꾼으로 체포당했다고. 그게 시발 말이 되냐고. 그는 쌍꺼풀 없는 두 눈을 불이 나게 치켜뜨고 두 손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부서져라 움켜쥐었는데 얼마나 힘을 줬는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뼈가 보일 정도였다. 나는 테이블 위 스텐 물통을 들어 컵에 차가운 얼음물을 한가득 따른 뒤 얼음을 그득 찰랑거리며 그의 빈 공간 앞으로 쓱 밀어주었다. 숨통부터 트이게 물이나 처마셔. 어젯밤 종로 고깃집에서 엄마랑 동생이랑 뒤풀이 삼겹살은 질기게도 씹어 돌렸나 보네. 아직도 시퍼런 술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 아, 시발. 내가 진물 처마시게 생겼어. 그가 신경질적으로 책상을 내려치며 팔을 휘둘러 그 얼음물 잔을 탁 쳐서 엎어버렸다. 얼음 조각과 찬물이 테이블 전체를 난장판으로 만들며
모서리를 타고 그의 바짓가랑이 위로 뚝뚝 떨어졌다. 하지만 그는 차가운 것도 모르는 듯이 벼랑 끝에 몰려 퇴로가 차단된 들깨처럼 내 면상을 잡아먹을 듯 노려보았다. 이지안, 너 지금 당장 나랑 같이 관할 경찰서로 넘어가. 형사들한테 가서 오해라고 똑바로 네 입으로 설명해. 그거 내가 화장대 위에 인감도장 병신같이 흘리듯 잘못 모셔둔 거 맞잖아. 안 그래? 가족끼리 집안 사정 급해서 집 좀 팔아보겠다고 나선 게 무슨 얼어 죽을 사기 범죄냐고. 나는 내 명품 숄더백에서 아무런 감정 없이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서 엎질러진 물기를 살짝 비켜서 그의 콧대 바로 밑에 무심하게 던져 올렸다. 봉투는 풀칠도 안 되어 있었다. 나는 안에 구겨진 종이 몇 장을 손가락 2개로 집어 올려 반듯하게 쫙 펼쳐주었다. 조명 아래 맨 위에 굵고 무겁게 명조체로 인쇄된 글씨가 노골적으로 눈을 찌르고 들어왔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그리고 그 밑을 바치고 있는 치명적인 첨부 문서 하나, 재산 분할 청구권 포기 각서. 그 종이 뭉치 위로 꽂힌 정우성의 시선이 얼어붙었다. 그의 동공이 대지진이라도 난 듯 미친 듯이 팽창하고 수축을 반복했고 목구멍에 박힌 목젖이 위아래로 거칠게 왕복 운동을 했다. 너 지금 이딴 종이 쪼가리 치밀하게 준비한 거 이거 무슨 짓거리냐? 바람 빠진 폐타이어처럼 그의 목소리가 밑바닥까지 기어 들어갔다. 자음 모음 읽을 줄 알잖아. 액면 그대로라고. 나는 번쩍거리는 고급 볼펜 하나를 뽑아 그의 오른손 옆에 툭 던져주었다. 그 집 강남권 청약 떨어지고 매매할 때 계약금 전부 우리 아버지가 현찰로 박아준 거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완벽하게 우리 아버지 건축회사 소유로 다 넘어갔어. 너희 집안 거지 식구들이 남의 튼실한 주식회사 자산을 가짜 서류로 팔아치우려고 불법 작당 모의한 것도 모자라 내 서명까지 위조하는 자폭 버튼을 눌러버렸잖아. 나는 거들먹거리는 그의 두 눈을 똑바로 아주 차갑게 응시하며 또박또박 못을 박았다. 만약에 지금 터진 이 사건을 내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네 대형 로펌 법무팀이 건드려서 풀게 되면 무인도에 갇힌 내 어머니 상대로 손해배상과 위자료까지 합쳐서 수억 원대 민사소송 콤보 박아버릴 거야. 그러면 니네 회사 인사과에 내용 증명 날아가서 내 보잘것없는 급여, 통장까지 가압류 스티커 붙겠지? 너희 어머니는 사기꾼 전과자 딱지 달고 빵에 들어가시고 너 역시 그 회사에서 당장 권고사직으로 목이 날아가서 대한민국 땅바닥에서 평생 파산자 신세로 신용불량자 낙인 찍고 뒤지는 거라고. 정우성의 낯빛이 순식간에 영안실 시체처럼 시퍼렇게 죽어갔다. 매일 밤 소파에 처박혀 있는 자신에게 군말 없이 콩나물 해장국을 끓여다 바치던 그 호구 잡힌 답답한 아내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수백 대의 트럭을 끌고 와서 시속 100km로 돌진해도 절대 흠집 하나 낼 수 없는 거대한 티타늄 합금 장벽이 자기 머리 꼭대기 위에서 자기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고 있다는 걸 그제야 뼈저리게 처맞고 깨달은 것이다. 지아나 여보 우리 1년이나 산 부부잖아. 그는 돌연 양아치 같은 태도를 접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똥개 같은 표정으로 돌변했다. 어떻게든 내 동정심을 자극해보려고 더러운 손을 테이블 위로 뻗어 내 손을 맞잡으려 했다. 나는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그 더러운 손길을 비껴 테이블 아래로 내 손을 감춰 거두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어제 낮에 내가 엄마 죽어라 뜯어말렸어야 했는데 개자식이었어. 솔직히 소라 그 철없는 기집애 빚진 것도 나도 존나 빡치고 이혼 직전까지 분통 터져 돌겠어. 그런데 피를 나눈 친동생이 조폭들한테 사채 쓰고 길바닥에 나가 떨어지게 생겼는데 오빠로서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하고 손을 놔? 너도 다 알잖아. 너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 변함없고 나 그냥 급한 불만 끄려고 내 아파트 담보 삼아서 숨통 한 번만 돌리려고 했던 거야. 당장 이 급한 파도만 넘기고 나면 우리 평생 행복하게. 숨통. 내가 그 역겨운 입을 끊어버리며 입꼬리를 비죽거려 싸늘한 비웃음을 흘렸다. 너희 집구석은 남의 숨통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내 뒷덜미에 빨대 꽂아놓고 기생충처럼 내 생피를 쪽쪽 빨아먹으려던 거잖아. 너희들이 내 피 같은 신혼집을 부동산 뒷골목 매물로 내놓겠다고 잔머리 돌렸던 바로 그 어제 오후부터 너랑 나는 법적으로 눈꼽만큼의 관계도 없는 완전한 타인이고 남남이야. 나는 테이블 위 볼펜을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명령했다. 사인해.
쓸데없이 위자료나 콩고물이라도 법원에 청구해서 떨어질 거란 그 거지 같은 심보 접고 맨몸으로 팬티 한 장만 입고 당장 찌그러져 나가. 그렇게만 얌전히 해주면 우리 아버지 회사에서 너랑 내 그 모자란 여동생한테 구상권 청구하는 처참한 민사소송까지는 안 들어갈 테니까 방어권 행사하는 셈 쳐. 너희 어머니가 형법으로 들어간 사문서 위조랑 사기 사건은 애초에 피해자가 진정서를 넣은 공소 제기 사안이라 친고죄도 아니고 청와대 빼기와도 검사가 기소 날리는 건 구제불능이야. 너 지금 나보고 맨몸으로 나가서 되지라는 거냐? 그가 울그락불그락하며 벌떡 일어서는 바람에 의자가 뒤로 확 나자빠져 쾅 하는 소음이 지진처럼 울렸다. 설렁탕을 먹으며 뉴스를 보던 주변 테이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 쪽으로 날카롭게 꽂혔다. 내가 지난 1년 내내 내 집에 얹혀 살면서 회장님 노릇 상전 노릇이나 한 주제에 내 그 망할 외제 자동차 할부금이나 찔끔찔끔 처맞고 내 집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갚는 건 전부 내 통장에서 빠져나갔잖아. 그런데 대한민국 법원 어디에서 내가 분할받아 갈 재산이 10원 한 장 쳐주기나 해. 나는 자세를 하나도 흐트리지 않고 의자에 꼿꼿이 앉아 거들먹거리는 그를 턱을 당겨 올려다보았다. 눈동자에는 한 톨의 동요도 없었다. 그게 정 억울하면 내 그 소중한 어머니랑 여동생 뒤치다꺼리하러 죄수복 맞춰 입고 방동기로 너도 직접 구치소 기어 들어가든가. 원한다면 내가 지금 당장 아버지 회사 법무팀장한테 다이렉트 전화 한 통이면 게임 셋이거든. 나는 휴대전화를 콱 집어들어 화면 전원을 켜고 당장이라도 다이얼을 돌릴 듯이 액정을 내리쳤다. 안 돼. 제발. 그가 자신도 모르게 경기 들린 비명처럼 소리쳤다. 그는 테이블 앞에 선 채로 질식할 듯 가슴을 연신 비정상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했다. 피눈물 나게 악에 받친 눈으로 나를 한번 노려보고 테이블 위에 널브러진 무심한 이혼 서류를 멍하니 내려다보고 마침내 그의 눈빛에 도끼 품고 번들거리던 알량한 분노마저 지옥불에 떨어진 개자식 마냥 비굴하고 추악한 공포감에 서서히 짓눌리고 오그라들어갔다. 내가 내뱉은 모든 경고가 허세 섞인 빈말이 아니라는 걸 그는 온몸의 끄트머리로 사시나무 떨듯 인정하고 있었다. 나와 기싸움을 벌일 한 줌의 무기나 협상 카드 따위는 개나 줘버렸다는 현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직감하면서 그는 덜덜 떨리는 다리로 한참을 버티다 서서히 무릎을 구부려 내팽겨쳐진 의자를 주워 일으켜 세우곤 바들바들 떨며 그 위에 다시 엉덩이를 구겨 넣었다. 그의 두 손은 알코올 중독자처럼 미친 듯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그 볼펜을 꽉 움켜쥐더니 땀 때문에 용지가 축축하게 울어버린 두 장의 서류맨 밑바닥 양식 서명란에 아주 불안정하고 삐뚤빼뚤하게 자기 이름 석자를 박아 넣었다. 획을 하나하나 그어내릴 때마다 생사를 칼로 찢어내고 제 손가락을 작두로 써는 듯한 처절하고 역겨운 고통의 몸부림이었다. 마지막 인주의 글자를 끝낸 그는 볼펜을 불가마에 던지듯 내팽개치고 두 손바닥으로 제 얼굴을 콱 파묻은 채 꺽꺽거리며 불쌍함을 연출했다. 나는 식탁 위에 던져진 서류를 다시 누런 서류 봉투에 대충 접어 우겨넣고 내 명품 가방 안에 챙겨 넣었다. 너희 집에 남아있던 내 물건들 하나도 빠짐없이 쑤셔 박은 그 싸구려 골판지 박스. 어젯밤에 포장이사 인부들한테 팁 쥐어주고 내 본가 다가구 주택대문 앞에 분리수거하듯 던져버리고 오라고 했어. 택시 타고 가서 확인이나 해봐. 아침에 폐지 줍는 할머니가 재활용 쓰레기인 줄 알고 리어카에 안 실어갔으면 아직 찌그러진 채로 남아있겠지. 나는 우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한쪽 팔에 걸치고 에르메스 지갑에서 빳빳한 5만원권 신권 지폐 한 장을 뽑아 엎질러진 얼음물 컵바닥에 오만하게 찔러 넣어 두었다. 이 설렁탕 값은 내 마지막 적선으로 시원하게 쏠게. 나는 두 손에 얼굴을 파묻은 그 찌질하고 멍청한 뒤통수에 두 번 다시 재활용할 눈길조차 주지 않고 횡몸을 돌려 식당 유리문을 힘차게 열어젖히고 한겨울의 차갑고도 상쾌한 칼바람 속으로 완전하게 스며들었다. 일주일 후 서울 남부구치소. 여성 미결수 접견실 안의 공기는 구역질이 날 정도로 역겨웠다. 싸구려 병원 소독약 냄새에 오랫동안 절어버린 땀 찌든 내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강력 방향제를 통째로 들이부어도 결코 씻어낼 수 없는 교도소 특유의 처절한 바닥의 악취가 진동했다. 나는 투명한 플라스틱 방음 유리창 앞에 팔짱을 낀 채 가만히 관망하듯 앉아 있었다.
건너편의 쇳덩이 철문이 덜그럭거리며 섬뜩한 마찰음을 냈다. 무태 안경을 쓴 교도관 한 명이 박덕자를 질질 끌다시피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그녀는 싸구려 천조각 같은 연녹색 미결수 죄수복을 뒤집어 쓰고 있었고 앙상한 가슴팍에는 오물 같은 수인 번호 명찰이 삐딱하게 박혀 있었다. 미장원 원장한테 돈 주고 뽀글뽀글하게 말아 올렸던 자랑하던 파마머리는 세수도 못한 건지 개기름이 마요네즈처럼 떡져 푹 죽은 두피에 들러붙어 있었고 염색을 못해 새하얀 백발이 뿌리부터 흉측하고 불결하게 올라와 있었다. 두 볼은 영양실조 걸린 사람처럼 푹 패어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고 동공도 귀신 들린 듯 초점이 다 풀려버려 며칠 전 내 신혼집 주방 식탁을 쾅쾅 내리치며 결혼해놓고 내거명에 따지는 게 말이나 돼. 라며 집주인 행세 코스프레를 하며 폐악질을 흩뿌리던 그 역겹고 오만한 기세는 단 1g도 남아있지 않은 폐인 꼴이었다. 유리창 너머에 앉아있는 사람이 나인 걸 확인한 그녀는 1초쯤 시반증 걸린 시체처럼 멍하게 쳐다보더니 순간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쥐새끼처럼 미친 듯이 유리창 쪽으로 확 뛰어들었다. 지아나. 며느라. 지아나. 그녀가 수갑찬 손으로 벽에 걸린 낡은 전화기 수화기를 허겁지겁 낚아채더니 유리를 주먹으로 쾅쾅 깨질 듯이 두드리며 고래고래 짐승처럼 악을 써댔다. 나는 우아하게 느릿느릿 내 쪽 수화기를 집어들어 조심스레 귀에 가져다 댔다. 며느라. 우리 지아나. 아이고, 내가 드디어 내 기도 듣고 나를 꺼내주러 와줬구나. 너 이제 마음 좀 풀고 이 못난 애미 용서해주는 거지, 응? 제발. 내가 이렇게 빈다. 당장 경찰관 나리한테 가서 내가 이거 조서 내용 오해라고 소취하한다고 말 좀 잘해줘. 그냥 우리 집안 싸움 해프닝이었다고 해. 나 진짜 숨 막혀서 여기 안에서는 단 하루도 못 살아. 여기서 몇 끼 던져주는 그 국적도 모를 콩밥은 사람 입에 넣을 수준의 밥이 못 돼. 밤에 소등하고 구겨 자려니까 플라스틱 바닥판에 등어리가 베겨서 돌아누울 수가 없어서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단 말이야. 그녀는 다 큰 어른이 유치원생처럼 코를 찔찔 풀어대며 콧물 범벅으로 질질 짜댔다. 수화기를 쥔 그녀의 굵은 손마디가 방음 유리에 짓눌릴 때 나는 그녀의 뚱뚱한 엄지손톱 위에 덕지덕지 치장되어 발려있던 그 싸구려 식당 여사장용 빨간 매니큐어가 흔적도 없이 추하게 다 벗겨지고 불결한 손톱 밑에 새카만 때가 층층이 껴있는 걸 혀를 차며 빤히 쳐다보았다. 고소 취하 같은 거 꿈도 꾸지 마세요. 북극에 얼어붙은 호수처럼 한치의 온기도 없는 내 목소리가 수화기 전자음을 타고 기계적으로 흘렀다. 일반 경찰선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검사실로 넘어간 형사 공소 사건이라 증거가 너무나 완벽하게 넘쳐나서 빼도 박도 못하거든요. 어머님이 작당해서 꿀꺽하신 500만 원짜리 그 더러운 작물. 그새 소라가 신용카드 리볼빙 터진 거 카드값 돌려막느라 명품백이라도 샀는지 벌써 절반은 허공에 휘발됐다면서요. 민사상 전액 반환도 불가능하대요. 그리고 그 부동산에서 사기꾼들한테 제대로 통수 맞고 고소장 쓰고 난리 쳤던 사기 피해자 매수인 자기를 동네 개혹으로 봤다면서 선처고 나발이고 합의 절대 안 해주고 징역 꽉꽉 채워 살게 할 거라고 탄원서까지 올리고 생난리를 쳤고요. 담당 검사님이 바로 어제자로 자비 없이 징역 구형 때리고 정식 공판으로 단죄해서 기소 때려버렸어요. 그녀의 처절한 곡소리가 산성용에게 타들어가듯 목구멍에 캑하고 역겹게 걸렸다. 그녀는 사배간을 번뜩이며 두 눈을 부라리곤 입을 쩍 벌렸다. 너 이 독사 같은 년 기어코 나를 이 차가운 곳에 가둬서 죽이려고 드는구나. 법도 윤리도 없어? 나 그래도 하늘이 맺어준 내 남편 친애미 시어머니야. 내 시어머니 아니에요. 아줌마 하나는 개미 한 마리 죽이듯 아주 담담하게 끊어냈다. 3일 전에 JS 본사 대형 법무팀 로펌 변호사들 대동해서 등신 같은 정우성이랑 이혼 숙려기간 합의 있단 것도 다 패스하고 호적정리구청에서 완전히 끝판냈고요. 당신이란 인간은 그냥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나한테 백주대나대 내 집에 기어들어온 야간 주거침입 절도에 서류 위조해서 사기 미수죄 저지르고 쇠고랑 찬 구치소 바닥이나 기어다니는 생판남인 전과자 그 이상 이하도 아니잖아요. 박덕자의 몸에 고압 전류라도 흐른 것처럼 뻣뻣하게 확 휘청거렸다. 그녀는 바라기라도 하듯 방충망 유리를 깨부술듯 건드려 멱살이라도 쥐려 엉덩이를 떼어 일어서려고 했으나
하체 다리에 영양가 하나 없이 힘이 푹 풀려 저렴한 플라스틱 접견 의자 위로 고꾸라지듯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렸다. 우성이가, 우리 똑똑한 우성이가 어쩌다 이혼을. 당신네 똑똑한 아들 이혼 도장만 파인 게 아니라요. 자기 용돈벌이 할 생활비도 빵꾸 나서 그동안 몰래 골마 터진 신용카드 단기 대출 연체된 거 메우지도 못하고 이자율에 깔려 결국 신용불량자 구제 불능 찍혔대요. 그리고 어머님 그 오지랖 떨던 본가 다가구 주택, 두세 달쯤 주택대출이자 연체돼서 곧바로 제1금융권은행에서 자비 없이 채권 추심 걸어 경매로 빨간 딱지 붙어서 넘어갔고 우성이는 며칠 전에 강제로 방 빼서 길바닥에 쫓겨났다더군요. 나는 고급 로펌 변호사에게 팩트로만 전해 들은 생생한 파멸의 소식들을 단락 하나하나 나누어가며 아주 친절하고 나긋나긋하게 읊어주었다. 아, 그리고 빚더미에 압사당한 그 소라 말이죠. 떼인 돈 받아준다는 조폭 대부업체 빚쟁이들이 소라 알바비 버는 편의점까지 사냥개처럼 매일같이 출근 도장 찍고 찾아가서 욕지거리하며 진상 부리고 난장판 친다던데. 결국 참다 못해 어젯밤지 애미 버리고 야반도주해서 수원역 구석 고시원 옥탑방으로 흔적도 없이 잠적 도망쳤다고 저희 쪽 탐정한테 다 보고 들어왔네요. 구치소 영치금으로라면 부스럭이나 사 먹으라고 넣어줄 푼돈 5,000원이 100원짜리로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박덕자의 시퍼런 입술이 사시나무 전기 충격 먹은 듯 파르르 떨려왔다. 그녀는 방음 유리창 두께 너머로 나를 내장까지 갈기갈기 찢어발겨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파멸의 저주와 영원한 절망감에 숨통이 꽉 짓눌려 더는 혓바닥을 올려 어떠한 악다구니 반박도 뱉어내지 못했다. 그녀는 형광등만 깜빡이는 구치소에서 그제야 뼛속 깊이 피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을 것이다. 평생 자기 발밑에서 숨죽이고 단물과 노동력만 썩어 문드러지게 뽑아먹던 착하고 호구 같던 며느리가 완전히 각성하여 정신을 차리고 그들의 동맥에 꽂혀있던 돈줄 생명 산소 호흡기를 확대버리자 자신과 그 무능하고 찌질한 못난 자식 새끼 둘은 오롯이 본인들 자생의 힘으로는 대한민국 자본주의 땅바닥에서 단 하루도 생존하지 못하는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기생충 3마리에 불과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말이다. 저희 면회 접견 지정 시간은 게임 아웃이네요. 나는 아주 산뜻하게 일어서서 벽에 걸린 둥근 전자시계를 보았다. 안에서 노역시간 징벌이나 먹지 말고 쥐 죽은 듯 모범수로 열심히 가죽 공예나 하며 사시고요. 입에 풀칠할 영치금도 동났을 텐데 구치소 공장에서 쇼핑백이라도 미친 듯이 접어서 할당량 채워야 그 길고 긴 남은 실형징역 기간 근근히 버티실 거 아네요. 어머님 평생 돈 안 버시고 집구석에서 식모 부리는 맛으로 사셨는데 그런 밑바닥 공장 단순 막노동은 이번 기회에 또 적성에 아주 착착 맞으실 테니 천만다행이고 축복받은 거네요. 나는 그녀가 입에 거품을 물고 발작적인 헛소리를 늘어놓을 1초의 여백도 내어주지 않고 지체 없이 차가운 수화기를 벽면 본체 거치대에 탕 소리 나게 내리꽂아 끊어버렸다. 플라스틱 구멍 뚫린 유리 반대편에서는 산소 마스크 떼인 금붕어처럼 무성 영화를 찍듯 낙수기를 지르며 허우적거리는 코미디 같은 꼴만 눈깔로 구경할 뿐 소리는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나는 코트를 매만지며 우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허공에 삿대질하는 그 벌레 같은 존재에게 단 한 번의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형무소 정문 철창을 유유자적하고 당당하게 나섰다. 한 달 후. 나는 아버지 회사 명의로 분양받은 강북의 최고급 초고층 주상복합 하이엔드 아파트로 거처를 새롭게 이사했다. 화이트 톤으로 세팅된 안방 통유리창으로는 북한산 능선 자락이 푸르르게 병풍처럼 뻥 뚫려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다. 마침 여유로운 늦은 주말 오후였다. 나는 값성비 좋은 헐렁하고 부드러운 캐시미어 니트 스웨터를 뒤집어 쓰고 창가에 놓인 푹신한 수입산 1인용 소파 리클라이너에 몸을 파묻은 채 안락하게 누워 있었다. 우리 집안은 적막할 정도로 우아하고 평화로웠다. 내 퇴근 시간에 맞춰 시끄러워 정신머리를 긁어대던 남편 놈의 스포츠 채널 텔레비전 소음도 없었고 부엌에서 쿵쾅거리며 무의미한 시위하듯 식기들이 냄비째 내동댕이 쳐지고 눈치 주던 소리도 나지 않았으며 결정적으로 그 지긋지긋하게 내 피부와 옷감에 스며들어 배던 싸구려 생선 굽는 조미료 비린내 또한 공기청정기의 필터링과 함께 영원히 사라졌다.
내 무릎 앞 고급스러운 대리석 유리 탁자 위에는 방금 티팟에서 정성스레 우려낸 페퍼민트 허브차 한 잔이 예쁜 찻잔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고, 창밖에서 쏟아지는 찬란한 오후 햇살의 스포트라이트 아래로 하얗고 따뜻한 훈김이 예술적으로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천장으로 상승했다. 찻잔 손잡이를 기품 있게 집어들어 가볍게 한 모금을 머금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찬물이 식도를 타고 목구멍으로 스무스하게 넘어가며 청량한 박하향과 은은한 천연의 단맛을 혀끝에 오래도록 남겼다. 나는 우아하게 목을 돌려 투박한 현관 홈네트워크 터치문 열림 제어판 모니터, 그 바로 옆 공간에 아무렇게나 툭 놓인 어떤 평범한 사물을 아주 부드럽고 만족스럽게 응시했다. 그건 백화점에서 긁어온 대단하고 수천만 원짜리 비싼 장식품 따위가 결코 아니었다. 그건 그저 어제 저녁 퇴근하고 도어록을 닫고 들어오면서 너무나도 평범하게 구두 주걱 옆에 아무데나 툭 던져둔 아날로그 백업용 물리 열쇠 뭉치 한 개와 이 완벽하게 봉쇄된 내 성곽의 대문 잠금장치 무작위 8자리 비밀번호 숫자가 나만 알아볼 수 있게 개발세발 휘갈겨진 노란색 작은 포스트잇 한 장일 뿐이었다. 과거 그 썩은 곰팡이가 피었던 그 시궁창 지옥 같았던 구형 아파트에서 나는 내 돈으로 산 LG 냉장고에 반찬통 플라스틱 용기 몇 개를 내 마음대로 세팅하고 넣을 조그만 권리조차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박탈당한 채 숨죽여 소가리하며 살았었다. 언제 아침 대바람부터 시댁 식구들이 도어록을 강제로 따고 불법 침입하여 내 은밀한 옷장 문을 벌컥벌컥 열어젖히며 트집 잡을지 공포에 떨어야 했고, 어른들의 내리사랑 가족끼리의 정과 관심, 그리고 치밀한 보살핌이라는 핑계로 포장된 폭력 앞에 부부 안방 침실의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마치 동네 공용 화장실 공공재 비밀번호처럼 복종하며 바쳐야 했으며, 화장대 서랍 속에 고이 간직하던 내 생명 같은 개인 인감도장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통째로 훔쳐져 내 모든 재산과 피땀 어린 내 과거의 삶과 미래의 숨통을 단돈 500만 원의 저작거리 시궁창에 쑤셔 넣는 휴지 조각 매매 계약서에 보증처럼 찍히곤 했었다. 나는 막연하고 순진하게도 결혼이라는 제도가 사회에 나뒹구는 상처 많은 남녀 두 사람이 서로의 어깨를 보듬고 세상 풍파를 막아낼 튼튼하고 따뜻한 새로운 울타리와 방공호를 짓는 성스러운 일이라 유치하게 믿고 살았다. 하지만 막상 내가 내 발로 걸어 들어가 철저하게 겪어본 대한민국 기형적인 시월드 그곳은 그 아무런 능력도 자존심도 없는 도둑놈 같은 무지랭이 집단이 세상 물정 모르는 호구 배터리 하나를 돈과 정이라는 족쇄로 물어다 단단히 묶어놓고 피와 뼈와 살을 잔인하게 발라내어 빨아먹는 더럽고 피비린내 나는 불법 도축장에 불과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 그 끔찍했던 오답노트의 모든 페이지는 영원히 불태워졌고 완벽하게 끝났다. 나는 북미산 오크 원목이 넓게 깔린 바닥에 길게 다리를 뻗으며 통유리창 너머 북한산 구비진 능선 지평선 뒤로 핏빛처럼 아주 찬란하고 붉게 타오르며 대지를 덮어가는 저녁 노을을 평안하게 응시했다. 서늘하고 부드러운 초저녁의 금빛 햇살 스펙트럼이 아주 넓고 따뜻하게 내 거실 마룻바닥의 여백을 충만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이 우아하고 단단한 밀실 공간의 진입 비밀번호는 지구상 80억 인구 중에서 오로지 나 한 사람, 나 이지한만이 유일하게 통제하고 알고 있다. 그 사소한 독립된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인생은 숨통이 트이고 충분히 완벽하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시원하고 모골이 송연해지는 참교육 썰 사연은 여기서 깔끔하게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하루가 부디 빌런없는 안전지대에서 평안하고 상쾌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저희는 다음 레전드 참교육 영상에서 더 도파민 터지는 사연으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